처음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되었다.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 없었다.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처음 몇 시간 동안 당국은 정보를 확인하기를 주저했다. 그들 자신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는 이미 대중으로부터 숨기기에는 너무 늦었다. 세상은 빠르게 소식을 알았다. 끝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에본 환초에서 모래와 야자수 사이에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남자를 발견했다. 지금도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날짜 2014년 1월 30일. 맥락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조한 숫자들. 하지만 바로 이 날짜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다. 에본 환초, 마셜제도 어딘가에 잃어버린 작은 섬, 지도상의 작은 점, 현지 주민들이 몇 년에 한 번 새로운 얼굴을 보는 곳.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갈라진 야자나무 잎사귀와 플라스틱 병 조각들, 썩은 코코넛 사이의 얕은 물에서 부서지고 거의 완전히 파괴된 보트가 발견되었다. 그 선체는 마치 여러 달 연속으로 매일 고문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뜨거운 태양, 짠물, 파도, 바람. 이 모든 것이 천천히 배를 파괴하며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골격, 잔해 더미로 만들어 놓았다. 보트 옆에서 맨발로 고운 모래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남자는 야생적으로 보였고 장기간 여행을 어떻게든 준비한 사람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그의 피부는 소금 얼룩과 궤양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고 지저분한 타래로 엉켜 있었으며 얼굴은 주인보다 나이가 든 것 같은 수염으로 우거져 있었다. 그는 심하게 쇠약해져 있었다. 가벼운 바람에도 곧 쓰러질 것 같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를 발견한 현지 주민들은 그가 유령이나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짜였다. 살아있고 의식도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질문을 시작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공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 다음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 나는 438일 동안 표류했다. 일주일이 아니었다. 한 달도 아니었다. 반년도 아니었다. 138일. 1년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보냈으면서도 살아남았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모든 상식에 대한 도전이었다.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 문장.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말 가능한 것일까? 남자는 미쳤다고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완전한 공상처럼 들렸다.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한다면 아무도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이 말들로부터 너무나 믿을 수 없어서 유일한 올바른 결정은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존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며칠 후 세상을 충격과 세부 사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어붙게 만들 이야기. 자연보다 강하고 논리보다 강한 사람의 이야기. 그는 나는 438일 동안 표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말들로부터 처음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비밀의 실체를 밝히는 역산이 시작되었다. 나는 438일 동안 표류했다. 는 문장이 너무나 믿을 수 없게 들려서 당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이상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표준 절차였고 불가능할 정도로 지루했다.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를 요청하고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것. 그들은 거기서 특별한 것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정보 격차가 되었다. 생존자의 환상적인 이야기 대 관료제의 평범함. 이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데이터베이스는 범주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지루했다.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 출생지, 엘살바도르의 작은 어촌 라 리베르타드. 직업, 어부. 완전히 평범한 삶을 가진 완전히 평범한 남자. 특별한 기록도 전기의 어두운 점도 없었다. 최근 사건들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의 인물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런 수십만 명 중 하나였을 뿐이다. 바다 옆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라 리베르타드, 엘살바도르, 태평양 연안을 따라 흔한 전형적인 곳. 어선들, 모래 해변, 파도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극도로 명확하고 간단한 삶. 여기서는 아무도 신문 헤드라인의 영웅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오고, 친구들을 만나고, 시장에 가고, 일요일에는 가족과 저녁을 먹는다. 호세 살바도르도 정확히 그런 삶을 살았다. 그는 새벽에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어획물을 팔고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는 아내와 어린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들이 그를 알고 있었고 그는 같은 거리를 걷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가게에서 음식을 샀다. 갈등도 스캔들도 없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심지어 지루한 남자였으며 그의 삶은 경찰이나 이웃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그의 업무 서류들도 검토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낚시 면허가 올바르게 발급되었고 보트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모든 세금을 제때 냈다. 주차 위반 딱지도 없었고 더 심각한 것은 더욱 없었다. 의심스러운 은행 송금도 이상한 연락처도 없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해서 지역신문의 소재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삶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사실들은 거의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그렇게 신비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을까? 마을의 평범한 어부가 세계적 센세이션의 중심에 서게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누군가는 그가 혼동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지문과 사진이 확인해 주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렇다.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실제로 존재했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평범한 사람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내며 낚시로 생계를 꾸린 남자가 망망대해에서 1년 이상 생존한 바로 그 사람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의 삶의 이런 평범함은 수수께끼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다. 평범한 어부가 언제 믿을 수 없는 생존 이야기의 영웅으로 변했을까? 답은 그가 바다로 나가 사라진 바로 그날에 있어야 했다. 아직까지 믿을 수 없었던 사건들의 연쇄를 시작한 그날에 모든 것이 바뀐 날은 그 전에 수천 번과 같은 평범한 날이었다. 2012년 11월 17일 이른 아침 호세 살바도르가 바다로 나갔을 때 아무것도 재앙을 예고하지 않았다. 알람 시계는 정확히 오전 5시에 울렸다. 호세는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내가 전날 저녁에 만든 토르티아를 먹었다. 평범한 아침 준비였다. 그는 평소에 어부 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낚시 도구를 가지고 부두로 갔다. 거기서 보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한 절차였고 그런 날이 수백 번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갔다. 해가 뜨기도 전에 보트가 이미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평선이 너무 빨리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첫 빗방울을 가져왔고 그 다음 하늘이 말 그대로 검게 변했다. 자연이 갑자기 깨어났고 이 갑작스러움이 그때까지 평범하고 평온했던 모든 삶을 없애버렸다. 평범한 낚시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했다. 호세의 삶은 말 그대로 바로 이 순간에 전과 후로 나뉘었다. 나중에 기상학자들은 이것이 거의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중 하나였다고 말할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생겨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안을 강타한 국지적 현상. 오전 7시의 바람의 속도는 이미 시속 70km를 넘었고 파도는 4m 높이에 달했다. 하지만 호세와 그의 동료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바다에 있었던 다른 어부들은 나중에 호세의 보트가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리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그들은 폭풍을 기다릴 생각이었거나 폭풍이 조금 잠잠해지면 돌아올 계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모든 것이 그렇게 멀리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전곳까지 폭풍은 이미 절정에 달했다.
몇 척의 보트가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호세의 보트는 그 중에 없었다. 어부들은 조건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겨우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파도가 하나하나 보트를 덮쳤고 비와 바람은 방향을 잡을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는 경험 많은 어부들도 겨우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다. 저녁에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을 때 항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두에 모여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귀환을 기다렸다. 보트들이 하나씩 접근했고 모든 사람이 안도하며 익숙한 얼굴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호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스스로를 말해주었다. 호세가 사라졌다. 전화는 침묵했고 보트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날씨는 완전히 맑아졌지만 바다는 계속 침묵했다. 호세의 아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려고 했다. 결과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져갔다. 라 리베르타드에게는 불안과 미지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긴 밤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가족은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어부의 실종이 공식적으로 당국의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 호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되기를 멈췄다.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수사가 되었다. 공식적인 절차에는 목격자 증언 수집, 기상 데이터 확인, 부두와 그가 바다로 나간 보트 조사가 포함되었다. 아무도 아직 이것이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의 연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호세 살바도르 실종 후 첫 시간과 날들은 정확히 지침에 쓰인 대로 진행되었다. 해안경비대와 구조대가 실종된 보트를 찾는 표준 작업을 시작했다. 몇 척의 순시정과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올라가 보트를 마지막으로 본 바다로 보내졌다. 수색 구역은 명확히 제한되었다. 당국은 항상 사고 시 선박이 거의 같은 궤도로 표류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표준적이고 너무나 의례적이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의 배경에서는 부조리하게 보였다. 호세는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존했다. 하지만 그 첫 날들에는 아무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수색은 명확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셋째 날에는 추가 부대가 투입되었다. 지역 해안경비대에 이웃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심지어 개인 보트들까지 합류했다. 목격자들을 여러 번 신문하며 그들의 증언에서 추가 정보를 짜내려고 했다. 어부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 호세의 보트를 폭풍 직전에 받아 멀리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충돌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지 못했다. 해안을 매일 수색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해안선의 모든 미터를 조사하며 보트나 장비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바다는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다. 흔적도 단 하나의 단서도 없었다. 공식 문서는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매일 몇 번의 헬리콥터 순찰, 거의 20척의 순시정, 수백 시간의 수색. 지역 행정부는 정기적으로 언론에 논평을 했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이것은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일주일 후 보트도 심지어 구명조끼도 찾을 수 없었을 때 호세의 가족과 친구들은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열흘 후 구조대의 활동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실제로는 성공에 대한 실제 희망보다는 형식처럼 보였다. 구조대들은 폭풍이 보트를 예상보다 훨씬 멀리 운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수색 구역이 점차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이미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바다는 계속 침묵했다. 3주 후 구조 작업들이 하나씩 축소되기 시작했다. 공식 보고서는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점검되고 1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신문되고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해안이 조사되었다는 건조한 줄들로 채워졌다. 결과는 같았다. 흔적이 없었다.
2012년 12월 20일 실종 후 한 달 조금 지나서 당국은 공식적으로 수색 작업 중단을 발표했다. 문서에 최종 기록이 나타났다. 실종된 선박이나 사람들의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에두아르도 카스티오, 호세의 동료는 공식적으로 사망자로 선언되었고 보트도 정확히 같은 지위를 받았다. 사건은 폭풍으로 인한 불행한 우연의 일치의 결과인 비극적 사고로 종료되었다. 이것이 개인적 가족의 비극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수사 사건이 되는 지점이었다. 경찰은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할까? 그리고 이전에 놓친 어떤 세부 사항이 이 거의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전환을 설명할 수 있을까? 구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호세 살바도르가 사망자로 선언되었을 때 경찰에게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관에게든 생겨야 할 완전히 논리적인 질문이 생겼다. 시체를 찾지 못했다면 아마도 죽음도 없었을까? 아마도 호세는 단순히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실종은 드물지 않고 수사의 논리는 우선 그런 버전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왜 그에게 자신의 죽음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을까? 수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은 더 깊이 파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호세의 재정 상황이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가장 자주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다. 빚, 위협, 범죄 세계나 법과의 갈등. 수사관들은 호세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어떤 단서든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계좌들은 완전히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한 송금도 큰 금액도 의심스러운 연락처도 없었다. 급여, 가족 지출, 공과금 지불, 평범한 어부 삶의 일반적인 그림.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고 빚을 확인하기로 했다. 아마도 호세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빚지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도망치기로 결정했을까? 수사관들은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과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에게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나 대출이 있었다고 확인하지 못했다. 심지어 작은 것도. 모든 사람이 그를 자신의 예산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책임감 있고 꼼꼼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다음으로 경찰은 호세와 범죄 세계와의 가능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어촌들은 불행히도 때때로 밀수 경로의 교차점이 된다. 마약, 무기, 불법 이민. 이것은 또 다른 가능한 버전이었다. 이웃들, 지역 어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호세의 전화통화 및 메시지 확인은 그가 범죄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그가 불법 계획에 참여했다는 가장 작은 암시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반대로 사람들은 호세를 이 면에서 예외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심지어 지루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법과의 가능한 문제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법정 결정도, 벌금도, 행정 위반도 호세가 책임을 두려워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한편 경찰은 계속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다. 평범하고 법을 준수하는 어부가 왜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고 숨고 싶어 할지에 대한 논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단 하나의 단서도, 단 하나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매일 이 버전은 설득력을 잃어갔지만 흔적 없는 실종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 설명으로 남아 있었다. 마침내 경찰은 첫 번째 버전에 대한 공식 결론을 내렸다. 호세 살바도르에게는 실종하고 자신의 죽음을 연출할 어떤 동기도 없었다. 그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정상이었고 빚도 없었고 법이나 범죄적 연관성과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처음 보기에 가장 논리적인 버전이 막다른 기림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수사관들은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 훨씬 더 복잡한 질문에 직면했다. 만약 호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만약 그에게 문제와 실종 동기가 없었다면, 그럼 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바다와 폭풍 외에 누가 이 이상한 이야기에 연루될 수 있을까? 이제 경찰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수사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사건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
호세 살바도르 실종의 모든 합리적 버전들이 철저한 사실들에 부딪혀 무너졌다. 재정적으로 그는 깨끗했고 빚도 없고 범죄와의 연관성도 없었다.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이름이 적힌 폴더는 곧 수백 개의 다른 절망적인 사건들 사이 선반의 보관소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경찰로 하여금 다시 이 폴더를 열게 만드는 작지만 의심스러운 세부사항 하나가 나타났다. 실종 이틀 전에 호세의 은행 계좌에서 이전에 눈에 띄지 않은 이상한 거래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무슨 지불이고 수사가 이전에 놓친 것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금액은 작았지만 거래 시간 때문에 의심스러웠다. $250가 그가 바다로 나가기 48시간 전에 계좌에서 나갔다. 사소한 것 같지만 실종과 그렇게 철저히 확인된 사건의 맥락에서 이것은 이상해 보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 세부 사항에 매달렸다.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었나? 사건을 종료한다면 적어도 모든 사소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확신하고 싶었다. 경찰관들은 은행에서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 지불이라 리베르타드 외곽의 작은 가게로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곳에서 지역 어부들이 보통 낚시 도구와 장비를 샀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왜 비극적 실종 이틀 전이었을까? 왜 호세는 평소처럼 미리 도구를 사지 않았을까? 아마도 바로 이 사실이 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되었을까? 수사관들은 가게에 가서 판매원을 자세히 신문했다. 그는 그날을 잘 기억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호세는 점심 무렵에 와서 완전히 평범해 보였고 조용히 도구를 선택했고 릴 몇 개, 낚싯줄, 갈고리와 낚시용 작은 액세서리들을 가져갔다. 판매원은 의심스럽거나 특이한 요청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서도 경찰이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본질까지 도달하기로 결정했다. 혹시나 해서 인근 상점과 카페의 감시 카메라 기록들을 확인했다. 수사관들은 호세가 의심스러운 누군가와 만났거나 혼자가 아니라 행동했다는 어떤 암시든 찾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록들은 하나를 보여주었다. 호세는 혼자였고 조용히 쇼핑을 했고 의심스러운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심지어 그가 낚시 도구를 가장한 뭔가 특이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전문가 조사는 확인해 주었다. 상품은 평범했고 숨겨진 물건이나 이중 용도에 대한 암시는 없었다. 버전은 매일 덜 설득력 있게 보였지만 수사관들은 필사적으로 그것에 매달렸다. 아마도 그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도구를 샀을까? 아니면 가짜 흔적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돈을 썼을까? 경찰은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다른 어부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이 구매가 호세에게 뭔가 특이한 것이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 각각이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어부에게 완전히 전형적인 행동이었다. 어떤 음모도 어떤 함정도 없었다. 마침내 수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거래는 낚시를 위한 가장 평범한 도구 구입이었다. 이 지불로 인한 모든 긴장감이 즉시 가라앉았고 경찰을 더욱 큰 막다른 길에 남겨두었다. 모든 합리적 버전들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실패했다. 빚도 범죄도 의심스러운 만남도 없었고 심지어 이상한 지불도 도구 구입이라는 평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건은 다시 제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논리적이고 명백한 변형들이 실효성이 없음이 판명된 후 수색에는 오직 하나의 방향만 남았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설을 인정하고 확인할 때가 왔다. 호세가 정말로 바다에서 1년 이상 표류하며 어떤 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 이제 경찰은 거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했다. 이야기는 다시 2014년 1월로 호세 살바도르를 살아있는 채로 발견한 순간으로 옮겨간다. 그는 이미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을 두 진영으로 나누게 했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과 속임수를 확신하는 사람들. 호세의 말은 사실이기에는 너무 야생적으로 들렸다. 완전히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침착함으로
그는 자신의 생존 세부 사항들을 묘사했다. 나는 뼈째로 생선을 날 것으로 먹었다고 호세는 침착하게 말했다. 생선이 없을 때는 바다새들을 잡았다. 때때로 갈증으로 죽지 않기 위해 거북이 피를 마셨다. 주변에는 침묵이 흘렀다. 참석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중단할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겼다.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들에 대해 그렇게 침착하고 보이는 감정 없이 말할 수 있을까? 호세를 발견한 직후 경찰이 실시한 첫 신문 프로토콜에서 그의 답변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들렸다. 마치 그가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물을 어떻게 구했느냐는 질문에 호세는 완전히 평탄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보트 근처에서 표류하던 플라스틱 병들에 빗물을 모았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자신의 소변이나 잡은 동물들의 피를 마셔야 했다. 수사관이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자세히 물었지만 호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침착하게 계속했다. 처음에는 역겨웠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진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동료 에두아르드에 대해 물었을 때 호세는 갑자기 침묵하고 오랫동안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 조용히 말했다. 그는 견디지 못했다. 몇 달 후 그는 그냥 먹고 마시기를 거부했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다. 수사관이 생존자의 이상하고 거의 초연한 표정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며 이 말들을 거의 그대로 기록했다. 호세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 체념한 것 같았고 자신의 이야기에서 조금의 충격도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이 침착함과 감정의 부재가 수사관들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 그런 행동이 정상일까? 정말로 그가 묘사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는 단순히 미리 외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호세의 이야기들은 외로움과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 말할 때 더욱 이상해졌다. 때때로 나는 보트에 앉는 갈매기들과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을 친구들의 이름으로 불렀고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나는 달과 이야기했다. 때때로 나는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의 새로운 조각들은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호세는 말로만 믿기에는 너무 침착하고 너무 초연해 보였다. 그리고 새로운 세부 사항마다 수사관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결국 수사는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말은 그냥 말일 뿐이다. 그것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세 살바도르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물질적 확인 없이는 사건들의 공식 버전이 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이 환상적 이야기가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최종적으로 반박할 어떤 물질적 증거라도 어떤 물건이라도 찾아야 했다. 바로 이것이 경찰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호세의 말을 확인하거나 최종적으로 반박할 단 하나의 증거라도 단 하나의 물건이라도 찾는 것. 이제 문제는 그의 이야기가 진실인지가 아니라 수사가 이 믿을 수 없는 주장들을 확인할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지였다. 수사관들은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적어도 하나의 진짜 증거가 만질 수 있고 법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물질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바로 그래서 초점이 호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서 현실 세계로 에본 환초에서 발견된 그의 보트로 급격히 이동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뭔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마지막 기회였다. 보트는 끔찍한 상태였다. 반파괴된 골격, 외피는 곳곳이 완전히 썩어서 떨어져 나갔고 주변에는 무질서하게 깨진 병들, 밧줄 조각들, 낡은 어망 자투리들이 두꺼운 소금과 해조류층으로 덮여 있었다. 바다가 사람의 존재의 가장 작은 흔적까지도 파괴하려고 한 것 같았다. 이 모든 혼돈은 절망적으로 보였다. 바다가 오랜 달 동안 열심히 썩은 것으로 바꾼 쓰레기와 잔해 더미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이 혼돈 속에 전체 이야기의 해답 열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었다. 경찰관들은 보트를 센티미터 단위로 철저히 조사했다. 발견된 모든 물건이 즉시 프로토콜에 기록되고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플라스틱 병 조각, 녹슨 낚시바늘, 바렌천 조각, 가치 있는 것을 찾을 희망이 거의 남지 않았음에도 천천히 철저히 작업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바다와 태양이 이미 오래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지웠다는 느낌이 더욱 뚜렷해졌다.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고 작업은 오히려 형식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수사관 중 한 명이 짠 쓰레기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해조류와 바다 조개 껍질로 덮인 낡은 그물층 아래에서 그는 이 모든 혼돈의 배경에서 크게 눈에 띄는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공책이었다. 정확히는 그것의 남은 것이었다. 표지는 거의 완전히 짠물에 부식되었고 페이지들은 서로 달라붙어 바다에 흠뻑 젖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분별할 수 있었다. 공책의 존재 자체가 이미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부가 왜 바다의 수첩을 가져갔을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간직할 만큼 중요한 것이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 발견물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감정을 위해 보냈고 남은 것이라도 보존하려고 했다. 실험실에서 범죄학자들은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고 어떤 실수도 마지막 증거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긴장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만약 바로 이 공책에 호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뭔가가 기록되어 있다면 해독된 첫 단어들은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정말로 일기였다. 호세가 바다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 쓴 일기. 기록들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각각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다. 11월 18일, 폭풍이 끔찍했다. 너무 멀리 떠내려갔다. 에두아르도가 공황 상태다. 11월 23일, 음식이 거의 없다. 에두아르도가 두려워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12월 3일, 오늘 물고기를 잡았다. 날 것으로 먹었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한 단어마다 호세의 이야기는 무서운 신빙성을 얻었다. 하지만 수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책에 표시된 날짜였다. 그것은 실종 날짜와 일치했다. 이것은 호세의 말이 어떤 확인을 받은 첫 번째였다. 수사관들은 더 많은 것을 찾기를 바라며 페이지들을 계속 넘겼다. 하지만 일부 페이지들에서는 텍스트가 거의 파괴되어 겨우 분별할 수 있었다. 1월 15일, 에두아르도가 완전히 약해졌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새로운 기록마다 호세가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완전히 혼자 남겨진 무서운 현실의 작은 조각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주요 질문이 남았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교묘하게 준비된 속임수였을까? 전문가들이 연구를 완료했을 때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공책은 정말로 호세 살바도르의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바다에서의 생존에 대한 다큐멘터리 연대기로 바꾼 첫 번째 진짜 증거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했다. 기록들이 정확히 그때 그리고 정확히 그곳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와 감정, 확인이 필요했다. 일기는 위조될 수 있었고 보트에 의도적으로 남겨져 거짓 전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발견은 경찰에게 새로운 추진력을 주었다. 이제 수사에는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있었다. 공책은 호세의 이야기를 완전히 확인하거나 최종적으로 파괴해야 할 수사의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오랜 막다른 길 후에 처음으로 경찰에게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희망이 생겼다. 망망대해에서 호세 살바도르에게 일기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첫 번째 실제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 페이지들에 쓰인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일기는 그저 종이와 페이지, 잉크일 뿐이다. 그런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책을 찾는 것은 한 가지고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범죄학의 차가운 논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의심이 수사에서 타오른 절망적인 희망과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연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새로운 간극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지침에 따라 엄격히 행동하며 가장 현대적이고 엄격한 감정을 의뢰했다. 우선 필적 감정을 통해 일기의 필체를 호세 살바도르의 필체와 비교했다. 이를 위해 오래된 문서들, 개인 기록들, 심지어 그의 손으로 서명된 가게 영수증들까지 수집했다. 전문가들은 각 글자, 기울기, 필압, 글자들 간의 연결 방식을 오랫동안 철저히 비교했다. 이것은 감정이 전혀 없는 냉정하고 완전히 과학적인 절차였다. 현미경과 확대경 뒤에 앉아 전문가들은 시간을 들여 페이지들을 살펴보며 가장 작은 불일치나 위조 징후를 찾으려고 했다. 동시에 종이와 잉크의 화학 감정이 의뢰되었다. 범죄학자들에게 이것은 표준 절차였고 그를 위한 엄격한 규칙과 기술이 존재했다. 실험실에서 공책 페이지들을 특수 램프와 분광계에서 세밀하게 조사했다. 종이를 연령, 바닷물 손상 정도, 그리고 인위적 노화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존재에 대해 확인했다. 잉크는 별도로 분석했고 그것이 습하고 짠 환경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적용될 수 있었는지 밝히려고 했다. 감정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경찰은 매달린 상태에 있었다. 전체 이야기가 마침내 실제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져서 수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남길 것이었다. 매일 수사관들은 결과를 기다렸고 그것의 전체 수사에 추가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완벽히 인식했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종사하는 동안 사건 주변에는 다시 소문과 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것이 여전히 연출이라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게임이라면, 결과를 기다리는 매일 긴장감이 커졌고 특히 호세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절망적으로 믿고 싶었지만 의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이 마침내 결론을 제시했을 때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전환점이었다. 필적 전문가들은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다. 필체가 이전에 제공된 샘플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텍스트는 확실히 호세 살바도르의 손으로 쓰여졌다. 화학 분석은 더욱 중요한 결론을 주었다. 종이와 잉크는 바닷물, 소금, 태양의 장기간 영향을 받았다. 인위적 노화나 텍스트가 공책이 손상된 후에 적용되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론들은 단순히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제 과학으로 확인된 다큐멘터리 역사에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전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던 저울이 마침내 호세 살바도르 쪽으로 기울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진짜 과학적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기가 진짜임이 판명되었더라도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자동적인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의론자든 설득할 수 있는 더 많은 물질적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제 일기의 진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 수사는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호세가 438일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그 세계에서 추가적인 증거들의 탐색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장이었다. 확인된 전문가들의 일기 후의 이야기가 마침내 명확성을 얻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의 사건은 다시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전환을 한다. 전문가들이 확인한 호세의 일기에는 지금까지 특별한 주의를 끌지 않았던 한 기록이 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다시 의문에 빠뜨리는 기록. 11월 21일, 에두아르도가 다시 세 번째 사람을 기억한다. 우리가 그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말들은 수사에서 즉시 끔찍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또 어떤 세 번째 사람? 보트에 또 누가 있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존한 호세는 항상 한 명의 동료, 에두아르도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제 보트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가 죽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이것은 새롭고 끔찍한 전망을 연다. 아마도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범죄에 관한 것일까? 경찰은 즉시 모든 가능한 소스들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운명적인 날, 2012년 11월 17일에 또 누가 실종자로 신고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수사관들은 해안경비대 보고서, 지역 아카이브, 경찰 신고를 철저히 재확인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또 다른 거짓 단서, 의미 없는 또 다른 수수께끼인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간의 확인 후에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 정보가 나타났다. 호세와 에두아르도의 보트가 실종된 다음 날인 11월 18일에 이웃 도시의 경찰에 역시 어부인 자신의 형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종자는 루이스 마르케스라고 불렸고 그는 정말로 호세와 에두아르도와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어부였다. 그의 친척의 증언에 따르면 루이스는 정확히 11월 17일에 바다로 나가야 했지만 그 후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경찰은 즉시 친척에게서 루이스의 사진을 요청하고 그의 연관성과 이력을 확인했다. 곧 확인되었다. 루이스는 정말로 그 같은 날에 흔적 없이 사라졌고 그의 실종은 이전의 호세의 이야기와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제 퍼즐이 무서운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정보는 경찰로 하여금 호세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자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가능한 살인의 용의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은 그들 중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야 했다. 바다의 보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 번째 사람이 상황의 우연한 희생자였을까? 아니면 그의 죽음이 뭔가 다른, 더 무섭고 어두운 것이었을까? 식인주의와 증인 제거 버전이 이제 충분히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일기의 기록들은 진실을 숨기고 무죄의 환상을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었다. 수사는 다시 기록들을 더 주의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단순히 절망한 사람의 기록으로 보였던 말들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다. 11월 28일, 에두아르도가 밤에 잠들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찾아서 모든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12월 6일,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마침내 조용히 해달라. 이제 모든 문장이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마도 호세와 에두아르도가 단순한 생존을 위한 투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뭔가를 숨기고 있었을까? 경찰은 사건의 새로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2012년 11월 17일에 또 다른 어부, 루이스 마르케스가 실종되었고 그는 충분히 호세와 에두아르도와 함께 보트에 있을 수 있었다. 수사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바다의 비극이 아니라 범죄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호세는 다시 용의자가 되었고 죽은 에두아르도는 더 이상 명백한 희생자로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도 그들이 함께 숨기려고 했던 뭔가 끔찍한 일에 참여했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복잡한 새로운 수수께끼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새로운 사실들을 파악하고 루이스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보트에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이것은 이미 평범한 증거 찾기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수수께끼와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가득한 새로운 사건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영웅이었던 호세는
이제 다시 경찰의 예리한 관심해 있었고 그의 운명은 다시 아슬아슬한 상황에 걸려 있었다. 사건의 세 번째 사람의 등장은 수사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었다. 이제 수사는 호세가 왜 도망쳤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하나의 세부 사항, 단 하나의 이름, 루이스 마르케스, 그리고 바다에서의 비극 이야기가 즉시 가능한 살인사건으로 변했다. 경찰관들은 호세의 과거를 이미 다른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했다. 이 조용한 어부가 언제 갈등이나 공격성의 폭발, 바다 한가운데서 끔찍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뭔가에 연루된 적이 있었을까? 호세의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반복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빚이나 가능한 도주에 대해 묻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직접적으로 불편하고 무서운 질문들을 했다. 호세가 루이스나 에두아르도와 갈등이 있었나? 그가 공격성을 보였나? 그가 자제력을 잃을 수 있었나? 처음에 가족들은 질문 자체의 제기에 충격을 받았다. 호세의 아내는 그가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었으며 집에서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호세는 심지어 논쟁도 피했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그냥 떠나서 기다리기를 선호했다. 이웃들도 이 특성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공격적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는 물고기조차 내적 저항 없이 죽일 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때때로 조용한 사람들이 특히 극한 조건에서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이 계속되었다. 수사는 더 깊이 파고들어 가족뿐만 아니라 호세와 함께 바다에서 일한 사람들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어부 중 한 명이 실종 몇 달 전에 일어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트에서 호세와 에두아르도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다. 목격자는 낚시 중 평범한 실수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지만 논쟁은 짧았고 결과 없이 끝났다고 기억했다. 그들은 소리 지르지도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조금 논쟁하고 침묵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었고 바다에서는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갈등은 더 자세히 이 실마리를 확인하기로 한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어부들에게 물어보며 그런 의견 차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호세와 루이스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아마도 개인적 적대감, 질투, 재정 문제 또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루이스의 친척들도 범주적이었다. 그들은 호세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어떤 갈등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루이스와 호세는 같은 지역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어부 모두의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 통화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것은 길고 꼼꼼한 과정이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공통 친구도 서로에게 보낸 메시지나 통화도 없었다. 루이스가 우연히 바다에 나타났고 이것이 개인적 동기가 없는 비극적 우연이었던 것 같았다. 마침내 수사는 또 다른 버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호세가 절망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범죄를 저질 수 있었을까? 아마도 루이스가 보트의 세 번째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그의 죽음이 나머지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을까? 다시 일기 기록들을 확인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고 증거로 간주될 수 없는 모호한 암시들만 있었다. 몇 주간의 긴장된 작업 후 수사는 다시 실망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 호세 살바도르가 폭력이나 갈등에 성향이 있었다는 어떤 실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부터 어부들까지 신문받은 모든 목격자들이 그를 친절하고 조용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특성지었다. 에두아르도와의 작은 갈등은 어떤 심각한 결과도 없었고 루이스와는 아마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와 메시지들도 어떤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세 번째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가능한 살인 버전이 다시 확인 없는 단순한 가설임이 판명되었다. 수사관들은 의혹과 추측만으로는 고발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에게는 진짜 증거가 필요했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은 다시 제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수사는 다시 원래 시나리오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생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전환과 수수께끼 후에 사건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의 이야기는 이미 영원히 의혹으로 얼룩져 있었다. 수사는 어디로 더 나아갈지 결정해야 했다. 존재하지 않는 범죄의 증거를 계속 찾을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지금까지 아무도 끝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경찰이 거의 모든 가능한 버전들을 소진하고 물질적 증거의 완전한 부재에 직면한 후 수사는 최종 확인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단순히 호세의 이야기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절대적 견고함에 대해서 호세는 작은 신문실에 있게 되었는데 거기는 답답하고 밝은 램프가 켜져 있어서 마치 그가 현미경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그 앞에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전체 전문가 팀이 앉아 있었다. 의사, 해양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평범한 어부대 전문가 그룹의 힘은 완전히 불평등해 보였고 그들은 그의 말을 말 그대로 분자 단위로 분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본질이었다. 만약 호세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결함이라도 발견할 것이었다. 수개월의 수사, 막다른 길, 의혹 후의 수사관들은 호세의 이야기에 대한 최종 확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진실성이 아니라 견고함을 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점을 영원히 명확히 해야 할 신문을 준비했다. 작고 답답한 신문실에서 차가운 인공 조명으로 넘쳐나는 곳에서 한 사람 앞에 전체 전문가 팀이 모였다. 수사관뿐만 아니라 의사, 해양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도 일대다. 조용한 어부대 각자가 그의 말에서 가장 작은 결함이라도 찾아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능숙한 거짓말이었는지 이해하려는 전문가팀. 신문은 의례 없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전문가들이 미리 신중하게 준비한 최대한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질문들을 했다. 아무도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만약 호세가 정말로 망망대해에서 1년 이상을 보냈다면 그의 답변들은 의학적, 해양학적, 심리학적 사실들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했다. 어떤 실수든 그의 이야기의 붕괴를 의미했을 것이다. 의사가 먼저 시작했고 폭풍 후 신체 상태에 대해 물었다. 호세는 마치 바다에서의 모든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침착하고 확신 있게 말했다. 그는 근육이 얼마나 아팠는지, 입술이 얼마나 빨리 갈라지고 피가 났는지, 갈증으로 인해 혀가 어떻게 부었는지 이야기했다. 의사는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묘사된 증상들이 탈수와 고갈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그 다음 질문들은 더욱 어렵고 구체적이 되었다. 전문가는 그에게 괴혈병의 징후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비타민과 신선한 음식의 장기간 부재 시 불가피한 질병이다. 호세는 주저없이 몇 달 후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치아가 빠지고 쇠약함과 피부에 고통스러운 혈종이 나타났다고 묘사했다. 의료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묘사는 완전히 정확했고 호세가 말한 증상들은 개인적 경험 없이는 평범한 사람이 상상하기 거의 불가능했다. 해양학자는 그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해류에 대해 물었다. 호세는 확신 있게 보트가 오랫동안 원을 그리며 떠내려갔다가 그 다음 해류가 그를 서쪽으로 운반했고 거기서 주변이 더 따뜻해지고 물고기가 더 자주 잡혔다고 묘사했다. 해양학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역의 해류 지도와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묘사의 정확성에 놀랐다. 전문 선원조차도 직접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복잡한 경로를 정확히 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심리학자였다.
그는 호세가 외로움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으며 감정 상태의 불일치에 가장 작은 징후라도 포착하려고 했다. 호세는 조용히 새들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트에 날아오는 갈매기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때때로 단순히 물에 비친 달을 보며 울었다고 이야기했다. 심리학자는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고 이런 감정들을 흉내낼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했다. 호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되었고 깊은 절망과 외로움의 감정적 단계를 너무 정확히 전달해서 꾸며낸 것일 수 없었다. 몇 시간의 연속적인 질문 후에 호세가 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견뎌냈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졌다. 그의 모든 말, 심지어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들까지도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는 자신의 유기체의 생리학적 과정들, 해양 생활의 복잡한 특성들, 극한 조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들에 대해 마치 지금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정확히 이야기했다. 처음에 이야기의 극도의 회의주의로 접근했던 전문가들은 이제 호세를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확인된 모든 세부 사항이 과학적 사실들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가 현실적이기에는 너무 환상적으로 보였다면 이제 참석한 사람들 중 아무도 호세 살바도르가 정말로 망망대해에서 1년 이상을 보내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최종 확인이 전환점이 되었다. 회의주의와 의혹이 명확성과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과 수사관들은 이제 알았다. 그들 앞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확신했다. 호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 그가 어떻게 자연의 모든 법칙에 반하여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알아내는 것. 모든 신문, 감정, 의혹 후에 수색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아 있었다. 호세의 말이나 수사관들이나 전문가들의 개인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답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자체가 주어야 했다.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438일 동안 망망대해에서 사람이 표류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호세 살바도르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한 번에 영원히 명확성을 가져다 줄 과학자 팀 앞에 제기했다. 해양학자들과 모델링 전문가 팀이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의 과제는 극도로 복잡했다. 호세가 표류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438일 동안 태평양의 날씨, 해류, 바람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 배열을 수집하고 처리해야 했다. 수십만 개의 숫자와 기록들, 바람 속도와 파도 높이부터 해류 방향까지 이 아카이브와 기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다. 그의 추정 표류의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가장 복잡한 수학적 모델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망망대해에서 조종할 수 없는 보트의 모든 가능한 이동 경로를 계산해야 하는 강력한 컴퓨터에 입력했다. 그런 종류의 사건 수사에 그런 모델이 적용된 것은 이전에 없었다. 이것은 전례 없는 단계였고 전문가들과 수사관들 사이의 긴장감은 매일 증가했다. 모델링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는 숨을 죽였다. 컴퓨터 분석의 결과에 수사의 모든 추가 운명이 달려 있었다. 만약 계산이 호세의 말을 확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고 수사는 영원히 막다른 길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계산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전체 이야기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센세이션이 될 것이다. 실험실 직원들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다. 그들은 모든 매개 변수, 모든 해류, 데이터의 모든 오차를 확인해서 모델링 결과가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 되도록 했다. 아무도 실수를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것에 단순히 과학자들의 명성이 아니라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거의 일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사 참가자들 중 아무도 평온하게 잠들 수 없었고 사건의 운명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세 자신은 마치 과학이 그에게 내릴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감시해 있었다. 그의 모든 삶, 모든 이야기가 이제 분석 완료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날 몇 줄의 숫자와 그래프에 완전히 의존했다. 마침내 과학자들이 수사관들을 실험실로 초대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다. 큰 화면에 천천히 태평양 지도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서 컴퓨터가 호세의 여행이 시작된 A 지점, 엘살바도르 해안에서 그를 발견한 B 지점인 마셜 제도의 에본 환초까지 보트의 이동 궤적을 그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보여진 이동 궤적은 완전히 명확하고 뚜렷했다. 그것은 정확히 호세가 이야기한 대로 지나갔다. 먼저 원형 해류, 그 다음 서쪽으로의 느린 이동, 그 다음 에본 환초로의 점진적 표류. 과학자들은 절대값에 가까운 확률로 호세의 보트와 같은 조종할 수 없는 물체가 정말로 지정된 기간 동안 정확히 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험실 방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심지어 가벼운 충격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과학과 논쟁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증거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명이었다. 이제 더 이상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았다. 호세 살바도르는 정말로 438일을 망망대해에서 보냈고 바람과 해류의 의지로 수천 킬로미터를 극복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최종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수사관들에게는 때때로 현실이 어떤 상상보다도 훨씬 더 환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그의 믿을 수 없는 생존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수 없었다. 과학적 사실이 모든 논쟁과 의혹에 최종적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호세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적 이해로 가는 길을 닦았다. 모든 확인, 의혹, 끝없는 질문과 답변 후에 사건은 마침내 공식적인 종결점에 접근했다. 수사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시스템의 최종 평결은 어떨 것인가? 이제 사건은 모든 사실, 모든 증거, 모든 증언이 최대한 공식적이고 감정 없이 들려야 하는 법정 심리와 비슷해졌다. 사실에만 의존하는 공식 시스템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들을 시간이 왔다. 증거 목록은 법정에서처럼 건조하고 명확하게 시작되었다. 먼저 전문가들이 확인한 실제 사건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목격자들과 호세 살바도르 자신의 증언이 언급되었다. 그 다음 반파괴된 보트에서 발견된 일기로 그 진정성을 필적학적 및 화학적 감정이 확인했다. 의료위원회는 호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극한 조건에서의 장기간 체류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 최고의 해양학자들이 실시한 바다에서의 보트 이동에 대한 과학적 모델링이 엘살바도르 해안에서 마셜 제도의 에본 환초까지 지정된 기간 438일 동안의 표류 가능성을 명백히 확인했다. 수사는 별도의 항목으로 속임수에 대한 가능한 동기의 부재를 지적했다. 재정적 어려움, 갈등, 빚이나 범죄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 연출에 대한 버전은 어떤 비판도 견디지 못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부되었다. 심지어 신비로운 세 번째 사람, 루이스 마르케스로 인해 발생한 가능한 살인이나 식인주의에 대한 버전도 어떤 확인도 찾지 못했다. 호세 측의 폭력, 갈등이나 공격성의 증거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각 증거의 목록 후에 회의실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이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최종 결론을 읽는 것만 남았다. 수사관이 공식 폴더를 열고 수사 최종 보고서의 발췌문을 침착하게 읽었다. 실시된 수사 결과 다음이 확인되었다.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정말로 438일 동안 망망대해에 있었으며 보트를 조종할 가능성과 어떤 외부 도움 원천도 없었다. 그가 제공한 모든 증언이 의료 및 과학 감정, 목격자 증언, 발견된 일기, 그리고 해류 및 기상 조건의 컴퓨터 모델링 결과로 완전히 확인된다.
의식적인 속임수나 실종 연출의 동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제3자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 실행에 대한 버전도 확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의 이야기는 완전히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식화는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들렸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법적 종지부가 찍혔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들 앞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극한 조건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 세계에 최종적으로 말하고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모든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밝히는 것. 단계별로 사건들을 복원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점 위에 점을 찍을 시간이 왔다. 수사는 이 부분을 범죄 재구성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범죄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이상한 조치는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바로 여기에 주요 간극이 있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범죄가 아니라 생존을 재구성했다. 끝없는 바다 앞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의 믿을 수 없는 생명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 투쟁의 현실은 어떤 형사 사건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복잡했다. 수사는 호세의 일기와 그 자신의 증언에 따라 마치 공식 절차를 수행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정확성과 명확성으로 사건들을 복원했다. 첫 번째 단계, 폭풍. 2012년 11월 17일 보트가 강력한 폭풍으로 바다 먼 곳으로 떠내려갔고 해안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헛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순간 호세와 그의 동료 에두아르도는 표류하기로 결정했고 해류가 그들을 육지로 데려다 주거나 다른 보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두 번째 단계, 음식과 물 부족에 대한 적응. 첫 며칠이 가장 어려웠다. 음식과 물 저장량이 빨리 떨어졌다.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빗물을 모아야 했다. 몇 주 후 굶주림과 갈증이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 생존을 위해 거북이 피를 마시고 잡은 새들을 먹어야 했다. 세 번째 단계, 심리적 적응. 한 달 후 에두아르도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단순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죽음 후 호세는 완전히 혼자 남았고 그의 생존은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투쟁이 되었다. 그는 보트에 날아오는 갈매기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친구들과 지인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네 번째 단계, 신체적, 도덕적 고갈. 표류 반년 후 호세에게 심한 고갈과 비타민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궤양으로 덮였고 치아가 빠지기 시작했고 근육 약화가 나타났다. 그는 어려움을 겪으며 움직였지만 계속해서 물고기와 거북이를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구조를 기다리지 않았고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살았다. 다섯 번째 단계, 최종적 체념. 표류의 마지막 달들의 호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관성으로 살았고 자신의 운명에 완전히 체념했다. 물고기 잡기는 기계적 행동이 되었고 물은 자동적으로 모아졌고 날들은 일출과 일몰의 똑같은 연속으로 변했다.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꿈도 꾸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믿을 수 없는 구조. 2014년 1월 10일 보트가 마셜 제도의 에본 환초 해안에 밀려왔다. 이것이 고통의 끝이었고 끝없는 표류의 끝이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의 끝이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은 계획이나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해류와 바람, 운명과 우연의 놀이였다. 수사가 이 건조하고 거의 의례적인 사건 재구성을 완료했을 때 이것이 전혀 신중히 계획된 행동의 재구성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우연히 처하게 된 조건에 대한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본능적인 적응의 재구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해되었다. 호세 살바도르는 이 중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앞서 생각하지 않았고 전략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으려고 했고 본능적으로 행동했고
하루하루, 시간마다 어떤 계획도 어떤 의도도 없었고 오직 절대적 한계까지 이어진 생명을 위한 투쟁만 있었다.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해했다. 호세의 모든 이야기는 범죄가 아니라 자연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과의 진짜 전투였다. 그리고 오직 이제 이 재구성 후에야 그들 앞에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분명해졌다. 앞에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때때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마침내 믿어야 할 세상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의 이야기는 이미 말해지고 확인되고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부족했다. 공식적인 법적 인장. 수사는 자신의 일을 했고 이제 법정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만 남았다. 날짜는 2014년 6월 10일로 정해졌다. 바로 이날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단순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의 일부가 되어야 했다. 법정 심리는 엄격하게 의례에 따라 시작되었다. 재판관이 사건의 본질을 간략히 설명하고 수사 대표들에게 모든 수집된 자료들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이 일어나서 수개월의 수사 동안 수집된 모든 문서와 증거들을 하나씩 법정 책상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모든 단계가 명확하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다. 장기간 받아 체류의 신체적, 심리적 결과를 확인한 의료감정 결과가 들려졌다. 그 다음 일기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필적학적, 화학적 감정의 결론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법정은 엘살바도르 해안에서 에본 환초까지의 표류 궤적을 자세히 기술하는 과학적 모델과 친숙해졌다. 이것이 호세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핵심 증거였다. 그 다음 수사 과정에서 신문받은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간략히 제시되었다. 어부들, 이웃들, 가족 구성원들은 연출이나 속임수에 대한 어떤 동기도 부재함을 확인했다. 각 문서는 절차가 요구하는 대로 건조하고 형식적으로 읽혔다. 마지막 문서가 법정에 제시되었을 때 홀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평가를 해야 할 재판관의 공식 결정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판결이 이미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과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법의 공식 인장이 필요했다. 재판관이 한동안 문서들을 살펴본 후 조용히 눈을 들고 판결의 공식화를 말했다. 법정에 제시된 모든 증거, 감정, 증언을 바탕으로 법정은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를 망망대해에서의 비상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다. 사건의 모든 자료들이 자연적 상황으로 인한 438일 동안의 장기간 강제 표류 사실을 확인한다. 수사 과정에서 연출이나 어떤 범죄 행위의 징후도 밝혀지지 않았다. 상기한 바에 관련하여 법정은 시민 알바렌가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결정한다.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들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들렸고 마치 모든 문장을 새기는 것 같았다. 법의 공식 인장이 찍혔다. 망망대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어부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의혹과 추측의 연속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호세에게 일어난 일의 현실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심리는 종료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법적 종지부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때때로 현실이 가장 대담한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호세에게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때때로 실제 현실이 가장 대담한 인간의 환상을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할 의무가 있었다.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수사관들이 모든 사실을 수집하고 전문가들이 평결을 내리고 법정이 그의 진실성을 확인했다. 그의 믿을 수 없는 표류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법정 의례와 보고서의 틀을 훨씬 넘어서는 질문이 남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질문.
공식 서류의 틀 너머에 무엇이 남았을까? 고향으로 돌아온 후 호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를 받아 해안에 앉아 먼 곳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마치 다시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일한 심리학자들은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확인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의 징후, 악몽, 적응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조차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험한 모든 것 후에 정신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모든 전문가들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왜 그의 정신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야 할 것을 견뎌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생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보존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비록 다르게 살더라도 계속 살았다. 의사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과학이 아직 인간 정신의 그런 예외적인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의 이야기는 사실 감정, 법정으로 완전히 설명되고 확인되었다. 하지만 수사가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았다.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망망대해에서 438일간의 절대적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 끝없는 바다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준 이 메커니즘은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경찰이나 법정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며 아마도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요 수수께끼일 것이다. 호세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때때로 인생이 답이 단순히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인간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체념하는 것만 남기 때문이다.